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힘내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석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밀떡 시작을 할 때 정 작가님이 정말 온 힘이 들어가는 그런 그 멘트를 주셔가지고 정신이 아주 바짝 났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특히 이렇게 힘센 그런 그 가열찬 네. 그런 멘트를 넣은 이유가 있나요? 오늘 이제 이메일이 왔는데 몰랐는데 그 출판사에서 이제 계약 이제 인쇄를 넣어주는 시즌이더라고요. 네, 역시 그렇군요. 상반기 인쇄가 몇 역시. 군데 왔는데, 네. 좋으시겠습니다. 네. 글 쓰는 사람에게 인쇄는 정말 완전히 생명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비. 뭐 저희가 상업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가치라서 좀 기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녹음하거나 촬영할 때 밀떡 촬영 계속 기다려지고 있어요. 왜냐면 어디 가서 이렇게 제 취향과 취미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돈 주고도 상대방이 안 듣잖아요.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뭘로 할 거냐 네. 좀 봤는데, 선진 강국들이 주로 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정말 해가지고 요거 꼭 한번 소개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제가 정해봤는데요. 뭐냐면 천무 다련장 시스템과 이제 창이 있으면 이제 방패가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대포병 레이더 2라고 그러죠. 대포병 레이더 1은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뭐 TPQ-3637 그리고 그거를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천안함 포격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들여온 아서 K, 스웨덴제의 아서 K 대포병 레이더가 있는데, 연평도 아니에요? 연평도. 네, 오늘 여러 가지 지금 헛갈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 연평도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격 사건 때문에 들어왔던 아서 K, 네.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대포병 레이더 1이라고 그러고, 그거에 대응해서 대포병 레이더 2 해가지고 국내 개발을 2016년에 완료를 했죠. 그래가지고 각 군단의 실전 배치까지 완료가 돼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가 됐죠. 근데 이 무기 체계, 창과 방패 이 무기 체계를 같이 경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천무 때문에 우리 군단의 그 작전 섹터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그리고 상당한 양,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포병대대가 편제가 됐어요. 벌써 12개 포병대대가 편제가 됐는데, 그러고도 거기서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 축차적으로 더 생산을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쪽의 생산이겠습니다만 제 예상으로는 이제 KT-SSM의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그 우리가 많이 대량 배치가 된 천무 시스템이 북한의 방사포, 대구경 방사포와 거의 대등하거든요. 그리고 차후에 이제 또 배치가 될 것들은 대구경 400mm, 600mm의 그렇죠. 미사일이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로켓이 들어가는 다련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 쏘면은 발사를 하면은 거의 그 무유도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유도가 된단 말이에요. 날개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방향을 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바로 그렇거든요. 지금 대구경 방사포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우리 국산으로 만든 대포병 레이더가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로켓 쏘는 쪽에서는 북한 쪽의 어떤 대포용 레이더 탐지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 거고, 반대로 대포용 레이더는 북한 방사포를 어떻게 탐지하는 훈련을 하느냐, 진짜 일석이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선진 군사 강국들한테서는 일상적이죠. 종종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훈련을 한 경우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네. 물론 뭐 몇 년 전부터 아마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석이조의 훈련이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훈련할 때 이제 상대방과 가까이 붙어서 이제 그 접전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또 상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련장 미사일 쏘게 되면은 사실 뭐 지평선 밖이나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적을 공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대포를 사랑하는 민족이 됐겠습니까? 멀리 있는 적들을 그냥 깔끔하게 없애버렸으니. 그렇죠. 이게 뭐 영화에서 보면은 막 이 칼 들고 막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그 리스크가 큰 거고요. 그냥 가장 편안하게 싸울 때는 상대방이 쳐들어올 때 그 와라 하고 이제 버튼 누를 때가 제일 좋거든요. 사실 나폴레옹 전쟁 시대에조차 사상자의 대부분은 포병에 의해 그렇죠.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병이 중요했고, 이 사실
그 대포병 레이더 2가 실전은 한 적이 없지만 훈련 때 천무하고 같이 뛴 거는 사실 여러 번 있어요. 어떤 용도였냐면 천무가 이제 발사를 하면은 그 탄착점에 제대로 꽂혔냐를 추적하기 위해서 레이더를 돌리긴 했어요. 하긴. 예, 그랬기 때문에 물론 아서 K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게 뭐 훈련장에서 같이 있었던 거는 여러 번 있었는데 방자와 공자가 돼서 아하. 공격과 방어가 돼가지고 서로 네. 매칭을 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한 국가가 다련장, 대구경 다련장, 장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로켓 시스템과 대포병 레이더가 동시에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전 세계 국가 중에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진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요. 네. 뭐 선진 강국들도 다 갖춘 경우는 별로 없고 뭐 미국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좌우지간. 네, 네. 그런데 두 무기 시스템을 매칭은 했다고는 하지만 어느 쪽의 중심이었냐. 그렇죠. 사실은 대포병 레이더 2 쪽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었던 그럼요. 게 예. 우리가 과연 변화무쌍하는 유도 로켓을 탐지하고 추적해서 잡을 수 있느냐는 그럼요.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땠을까 궁금했는데 결과 자체는 실패했대요. 아. 네. 근데 그러려고 훈련을 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예. 실패를 한 것이 그 어떤 의미냐는 걸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그 유도 로켓을 탐지해서 추적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대포병 레이더들 중에서 이걸 탐지할 수 있고 추적하는 대포병 레이더가 많지가 않아요. 뭐 미국에서도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의의가 있었고 요것을 좀 보완하는 그런 무기 체계의 개발이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패 요인이 뭐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겠지만 이제 뭐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고 그 대포병 레이더 자체 아니면 운용상의 어떤 미스일 수 있고. 근데 이런 거는 이런 걸 확인하려고 사실 훈련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뭐 훈련 결과는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대포병 레이더 2 자체 시스템의 개발은 무유도 로켓을 잡는 걸 한정해서 ROC를 설정했고 그렇게 개발을 한 거예요. 물론 무유도 로켓은 잡는데 유도 로켓까지 잡을 수 있느냐를 본 거죠. 아무래도 유도 로켓이 더 예측이 안 되는 면이 있으니까 궤도에. 그렇습니다. 그럼 대포병 레이더 3를 만들어야겠네요 이제. 만들려고 그럼요. 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한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면 사실 그렇습니다. 연구할 때 이제 그리고 이건 제 큰 도움이 되죠. 생각인데 이게 어쩌면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형 아이언돔을 자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진짜 이스라엘 같이 막 서울 시내를 완전히 방어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 생각엔 그렇게는 힘들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네. 결국은 뭐 공군 기지라든가 야전 지휘소 같은 쉽게 얘기해서 전략적 전술적으로 중요한 거점 방어용이 될 텐데 결국 그렇게 되면 막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에서 쏘는 유도식 로켓 이런 것들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기존의 포병 레이더 이상으로 한국형 아이언돔의 레이더가 어떤 그런 걸 막는 최전선 장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포병 레이더 2가 어느 정도 범위를 커버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많은 범위를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군단의 섹터에 해당되는 전방에 해당되는 수준이라서 뭐 재원을 제가 이제 LIG 넥슨도 가봤지만 그 당시 그 대포병 레이더 2가 생산되고 있는 생산 현장을 가봤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까지 뭐 오픈돼서 공개하지 그렇죠. 않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인터넷 같은데 방사청이 발표한 걸로는 60kg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반경 60km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60km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넓게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에이스라 레이더의 질화관림 소자들이 어느 정도 모듈이 들어간 거냐라는 것이 관건인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세세한 또 기술적인 부분을 이 오픈 당연히 안 하기 때문에 70kg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6, 그러니까 70kg 정도라고 그 보시면 될 것 부분을 같아요. 그 60, 70km가 뭐겠습니까? 바로 군단의 전방을 커버하는 네. 그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포병 레이더 2 그 LIG 넥슨에서 지금 생산해서 계속 배치가 되고 있고 거의 배치 완료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정 작가님 말씀대로 3가 나오는 거를 대비할 뿐더러 아까 홍 편장님 말씀대로 뭐 여러 가지 다른 무기 체계의 어떤 기본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방편도 된다는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러면
쟤들은 지금 400mm, 300mm, 400mm 지금 대구경 방사포 거기다 유도가 되는 방사포 로켓을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럼 방어할 거냐 하는데 사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유도의 베이스는 GPS 같은 거거든요. 네. 러시아의 GPS 글로나스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뭐 민수용 GPS를 쓸 수도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이두를 쓴다는 얘기도 있어요. 바이두도 예. 베이두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유도되는 부분을 전자전으로 GPS 교란 커버할 장치. 수 있다. 그렇죠. 예.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어에는 여러 가지의 그 시스템들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대포병 레이더 2가 못 잡았더라도 아직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다른 무기 체계나 또는 특히 이런 대포병 레이더 2, 3 같은 것으로 커버를 한다면 더더욱 중첩 방어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제 개인 사견은 이러한 그 시스템들이 이러한 훈련들이 계속해서 그럼요. 좀 있었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훈련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박수를 치는 꼭 해야 된다고 바입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예. 이러면 이제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는 옛날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한국 야구처럼 그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네. 진짜. 그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선진 군대에서 쓸 수 있는 훈련들이라서 이게 좀 저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진 않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감안한다면 앞으로 좀 종종 자주 해서 뭐 사실 훈련 때 실패해야죠. 실전에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실전에서 훈련에서 많이 실패하고 실전에서 완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패가 당연했을 수도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왜? 무유도 로켓을 상정한 대포병 레이더 2였고요. 좀 더 이것을 방어할 수 있을까 하는 실증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훈련을 비공개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걸 공개했는가 했는데 사실 공개한 게 너무도 좋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발전적인 그런 그 훈련이 될 수가 있어서 가슴으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왜냐면 이런 거 가끔 공개해줘야지 내 세금 어디 쓰였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 이 공개한 이유를 저는 더 좀 알고 싶긴 해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400mm, 600mm 대구경 방사포에 우리도 충분히 대비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그널인 것 같고요. 저쪽 북쪽에 그러니까 굉장히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포병 레이더가 기존의 아서K가 문제가 좀 있었죠. 왜냐하면 8시간 이상 운영을 못해요. 그리고 그 장착된 발전기가 특히 문제거든요. 발전기에 고장이 많아요. 아이고. 근데 그 이전엔 더 많았어요. TPQ-37 같은 예. 경우는 정말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계속 이렇게 발전돼 와서 지금은 아예 ASR 레이더로 레이더를 기본으로 한 대포병 레이더 2가 있다는 거를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라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요. 이런 네. 부분에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파생적으로 사용되는 곳도 있나요? 파생적? 예. 그러니까 이 레이더를 가지고 뭐 다른 쪽으로 사용한다거나 지금 LIG X1에서 그 레이더를 베이스로 한 거를 CIWS2에 그렇죠. 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해안선에 가까운 쪽에 그 해안선 방어하는 레이더들도 네. 이거에 대한 그 기술이 일부 들어갔어요. 근데 기본 기술이 들어간 거고요. 레이더 기술은 우리가 결국은 항공기용의 KF-21에 그렇죠. 장착된 ASR 레이더가 개발이 성공했고 그 부분에서 뭐 호평을 받았죠. 예, 이스라엘에서. 호평 네. 이스라엘이 그냥 호평이 아니었길 바라지만 그 ASR 레이더의 그 성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확실한 것 같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모든 파생되는 레이더 기술은 상당한 위치에 있고 네. 그거에 대한 그 선두가 바로 LIG 넥스원인 거죠. 거기다 이제 우리가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중요한 게 원천 기술 가지고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변형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무기를 수입하지만 기술을 건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기계를 뜯어봐서 부품을 뭐 교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우리가 군사 강국으로 가는 첫 번째 네.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전 세계에서 대포병 레이더가 좀 유명한 그런 기종은 어떤 거예요? 사실 그 아까 TPQ-37을 제가 좀
약간 폄하했지만 이 37에서 계속 그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제의 그 TPQ 37의 최신형하고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었던 TPQ 37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거의 다른 기종이라고 봐야죠.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TPQ 37이 그 상당한 수준에 있는 그렇죠. 대포병 레이더의 하나고 또 뭐 아서케이도 사실 그 버전이 높은 것들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아서케이는 긴급히 들여왔고 좀 가격을 좀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격 대비 가성비는 좋지만 아서케이 같은 경우는 약간 중급 중상 요 정도로 이제 보는 게 낫고 그다음에 러시아 쪽의 그 대포병 레이더의 수준은 이 서방제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에이사 레이더로 이제 기반이 되거든요. 대부분의 지금 대포병 레이더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서방 기술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그런 그 군사 전문 잡지나 또 군사 전문가들의 평이고 저 역시 동감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대포병 레이더를 계속 이번엔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그 천무와 대포병 레이더 2의 합동 훈련을 강조하면서 대포병 레이더 2에 좀 방점을 두어서 이번 시간 얘기를 해드렸어요. 상당한 이슈였고 저로서는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는 이슈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옹골찬 그런 훈련이 있을 때 소개를 왜냐하면 이게 또 뭐 무슨 무기가 개발됐다 도입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큰 이슈가 아니라서 살짝 지나갈 수 있었던 건데 사실 밀떡에서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또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반드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